지금 당신 앞에 계산기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한쪽엔 인간, 다른 쪽엔 로봇. 5년 동안 24시간 돌아가는 공장 라인을 운영한다면 당신이 사장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정을 빼고 오직 숫자로만 따져보는 겁니다. 인간은 연봉 외에도 병가가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고 매년 임금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죠. 4대 보험, 퇴직금, 식대, 복지비까지 더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갑니다. 반면 로봇은 어떨까요? 전기세와 유지비만 있으면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파업도 없고 휴가도 필요 없고 승진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숫자는 잔인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계산을 시작해볼까요? 24시간 공장 라인 하나를 돌리려면 3교대 인력이 필요합니다. 한 교대당 1명씩 총 3명이죠. 이 사람들에게 연봉 4천만 원씩 준다고 쳐보겠습니다. 5년이면 6억 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4대 보험료가 연봉의 약 10%니까 매년 1,200만 원씩 추가됩니다. 5년이면 1억 8천. 퇴직금은 또 어떻고요? 1년에 한 달치씩 쌓이니까 3명 합쳐서 5년 뒤엔 약 2억이 나갑니다. 식대 지원, 명절 상여금, 복지 포인트, 안전교육비까지 더하면 숫자는 계속 불어나죠. 최종 합계 대략 14억 원입니다. 이게 인간을 고용하는 데 드는 진짜 비용이에요.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어떨까요? 초기 구매 비용이 대당 2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기세와 정기 점검비를 넉넉하게 잡아도 연간 1천만 원이면 충분해요. 5년 동안 유지비까지 다 더해봐야 2억 5천만 원입니다. 14억 대 2억 5천, 차이가 11억 5천만 원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무려 560%입니다. 같은 일을 시키는데 로봇이 인간보다 5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더 중요한 건 로봇은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쉬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월급 인상 요구도 안 하죠. 새벽 3시에도 명절에도 태풍이 와도 그냥 묵묵히 일합니다. 당신이 작은 공장 사장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은행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고 원자재 값은 오르는데 인건비가 매출의 40%를 먹어치우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비용을 5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이 들어온다면 이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 숫자 앞에 감정은 사치거든요.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왜 이 로봇을 울산이 아니라 미국 조지아에 먼저 들여놓으려는 걸까요? 울산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예요. 30년 넘게 차를 만들어 온 숙련공들이 2만 명 넘게 있는 곳이죠. 기술력도 검증됐고 설비도 완벽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먼저 투입하는 게 맞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회사는 정반대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노조 때문입니다. 울산 노조는 로봇 도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요. 단 한 대도 들여올 수 없다. 협상의 여지조차 없다는 겁니다. 만약 회사가 강행하면 즉시 파업 들어갑니다. 라인 멈추고 생산 중단되고 손실은 하루에 수십억씩 쌓여요. 사측 입장에선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아니 싸울 필요조차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선택한 건 우회 작전이었어요.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이른바 메타플랜트에 아틀라스를 투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겁니다. 조지아주는 라이트 투 워크 법이 적용되는 곳이에요. 노조 가입을 강제할 수 없고 파업도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죠. 울산에서 정면 돌파가 안 되니까 노조의 손길이 닿지 않는 새 땅에서 실험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에요. 일자리 전쟁의 서막입니다. 과거엔 로봇 기술이 있어도 비쌌어요. 그래서 도입을 미뤘죠. 하지만 지금은 가격의 임계점이 깨졌습니다. 로봇이 사람보다 싸진 순간 모든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 회사는 울산 노조와 정면으로 부딪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조용히 조지아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들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타이밍이에요. 회사가 왜 하필 지금 이 카드를 꺼낸 걸까요? 그래프 2개를 그려보면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래프, 인간의 인건비입니다. 이건 계속 올라가요. 호봉제라는 게 있잖아요. 매년 근속 연수가 쌓이면 자동으로 월급이 오릅니다. 물가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오르니까 인건비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죠. 2020년에 월 300만 원 받던 사람이 2025년엔 월 350만 원 받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두 번째 그래프, 로봇 가격입니다. 이건 반대예요. 기술이 발전하고 양산이 시작되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2020년에 대당 5억 원 하던 로봇이 2023년엔 3억, 2025년엔 2억으로 내려왔어요. 스마트폰 생각해보세요. 처음 나왔을 땐 100만 원 넘었지만 지금은 보급형이 20만 원대까지 나오잖아요. 로봇도 똑같습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싸지는 거예요.
이 두 그래프가 어느 순간 딱 만나는 지점이 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 2026년 1월이에요. 회사는 2021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계산을 끝낸 거죠. 5년 뒤면 손익분기점을 넘는다고요. 그리고 정확히 그 타이밍에 발표를 터뜨렸습니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가가 급등했어요. 투자자들은 로봇이 신기해서 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본 건 숫자예요. 고정비 절감, 마진율 상승, 원가 30% 이상 감소, 이런 확실한 수익성 개선 신호가 나온 순간 돈이 몰린 겁니다. 자본시장은 감성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오직 숫자로만 말하죠. 그럼 회사는 왜 굳이 울산을 건너뛰고 조지아를 택한 걸까요? 이건 단순한 공장 배치 문제가 아닙니다.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어요. 울산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자동차 공장입니다. 30년 넘게 현장을 지킨 베테랑 숙련공들이 2만 명 넘게 있는 곳이죠. 설비 투자도 수조 원이 들어간 최첨단 라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신기술을 먼저 적용하는 게 맞아 보여요. 그런데 회사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울산엔 2만 명이 넘는 노조가 있거든요. 로봇 한 대 들어온다는 소리만 나와도 즉시 파업 결의가 나옵니다. 라인 멈추면 하루 손실이 수백억씩 나가요. 회사 입장에선 이길 수 없는 게임이죠. 그래서 사측이 꺼낸 카드가 바로 조지아였어요. 조지아주는 라이트 투워크 법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노조 가입을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낮고 파업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천국이죠. 울산에선 절대 불가능한 일을 조지아에선 아무 마찰 없이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무혈입성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지아는 단순히 로봇을 굴리는 공장이 아니에요. 울산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 기지거든요. 조지아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면 그 데이터를 들고 울산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겁니다. 봐라, 미국에선 이렇게 잘 돌아간다. 너희도 받아들여라. 정면 승부를 피하고 측면에서 압박하는 고전적인 전술이죠. 조지아 공장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울산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쇼케이스 말입니다. 시나리오는 이미 짜여져 있어요. 1단계 로봇을 투입하고 24시간 풀가동합니다. 2단계 6개월에서 1년 정도 돌리면서 불량률과 생산성 데이터를 쌓아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불량률 제로, 생산성 30% 향상. 이 숫자만 나오면 성공이거든요. 3단계가 핵심입니다. 데이터가 나오면 즉시 외신에 흘립니다. 현대차, 미국 공장에서 제조혁명 성공,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생산성 30% 향상. 이런 헤드라인이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로이터를 도배하는 거예요. CNN에서 취재 나오고 테슬라 공장과 비교하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전 세계가 현대차의 성공 사례를 주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4단계, 회사는 그 성적표를 들고 울산 회사 테이블에 앉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선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불량률은 0.1%고 생산성은 30% 올랐어요. 인건비는 5분의 1로 줄었고요. 울산도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노조가 거부하면 회사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물량을 조지아로 돌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조지아 공장 증설하고 울산 라인은 축소하는 겁니다. 노조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죠. 재밌는 건 설령 조지아에서 실패해도 회사는 손해볼 게 없다는 겁니다. 미국 환경이 달라서 전기 인프라가 불안정해서 이런 핑계를 대면 그만이거든요. 반면 성공하면 울산을 압박할 최강의 무기를 손에 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꽃놀이패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 아틀라스라는 로봇, 정말 공장에서 사람 대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본 춤추는 로봇이랑 실제 현장 투입 버전은 차원이 다릅니다. 공장에 들어갈 아틀라스는 홍보용이 아니에요. 철저한 전투형 실전 버전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두 발로 걷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대수냐 싶으시겠지만 이게 게임 체인저거든요. 기존 산업용 로봇들 생각해보세요. 바퀴 달린 AGV나 레일 위를 움직이는 로봇 팔들이었어요. 이런 애들을 투입하려면 공장 바닥을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레일 깔고 자기 유도선 매립하고 동선 새로 짜야 하죠. 투자 비용만 수십억 원이에요. 그런데 아틀라스는 달라요. 사람이 다니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 다닙니다. 계단도 올라가고 장애물도 피해요. 문 열고 들어가고 좁은 통로도 비집고 지나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장 구조를 하나도 안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김 대리가 서 있던 그 자리에 로봇을 딱 세워놓으면 끝입니다.
작업대 높이도 그대로예요. 사람 키에 맞춰진 1.2m 작업대에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공구함 위치도 부품 적재 선반도 전부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체적 자유도가 인간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이게 회사 입장에서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세요? 추가 인프라 투자 제로예요. 김대리 보내고 아틀라스 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로봇 구매비 2억 원뿐이라는 겁니다. 공장 개조비 30억, 라인 재설계비 50억,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즉시 투입, 즉시 가동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 단순히 걷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학습 능력입니다. 아틀라스는 15kg 부품을 들고 정밀 조립을 해냅니다. 나사 하나 빠뜨리지 않고요. 중간에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요. 사람처럼 손 짚고 몸 일으켜서 다시 작업 위치로 돌아갑니다. 이 정도 신체 제어 능력이면 웬만한 공장 작업은 다 커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대가 배운 건 전체가 배웁니다. 무슨 말이냐면 1번 로봇이 오늘 새로운 작업 방식을 학습했다고 쳐보세요. 그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올라가요. 그럼 1초 만에 공장 안에 있는 2번, 3번, 100번 로봇 전부에게 공유됩니다. 순식간에 전체가 베테랑이 되는 거죠. 신입사원 생각해보세요. 현장 투입되면 6개월은 배워야 일다운 일을 합니다. 선배 옆에 붙어서 하나하나 익혀야 하고 실수도 하고 분량도 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로봇은 단 1초입니다. 집단 지성이 작동하는 순간 모든 개체가 동시에 업그레이드 돼요. 더 무서운 건 극한 환경에서도 문제 없다는 겁니다. 영하 20도 냉동 창고? 로봇한테는 그냥 평범한 작업장이에요. 영상 40도 주물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방한복 입어도 2시간 버티기 힘든 곳에서 로봇은 24시간 돌아갑니다. 유독 가스 나오는 도장 라인은 어떨까요? 사람은 방독면 써야 하고 환기시설 돌려야 하고 30분마다 교대해야 합니다. 로봇은 그냥 들어가서 일하면 끝이에요. 보호장구 제로, 산재 위험 제로, 산재 보험료 제로. 회사 입장에선 꿈의 노동력이죠. 그런데 왜 현대차는 이렇게까지 로봇 도입을 서두르는 걸까요? 단순히 인건비 아끼려고? 아니에요. 이건 생존 본능입니다. 경쟁사들을 한번 보세요.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95% 자동화를 이미 달성했어요. 울산 공장엔 2만 명이 일하는데 테슬라 상하이는 7천 명으로 비슷한 물량을 찍어냅니다. 어떻게 사람 자리에 로봇을 채워 넣었거든요. 결과는 차 한 대당 원가가 30% 낮아졌어요. 중국 BYD는 더 공격적입니다. 배터리 생산 라인에 이미 휴머노이드를 투입했어요. 그 결과 원가가 30% 떨어졌고 가격 경쟁력에서 현대차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BYD가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판매 1위 찍은 거 아세요? 그게 다 가격 때문이에요. 유럽은 어떨까요? 폭스바겐이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인건비 20% 절감,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검토. 토요타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특유의 종신 고용 문화를 포기하고 로봇 전환을 선언했죠. 전통의 강호들까지 사람 지우기 경쟁에 뛰어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소비자는 어느 차를 살까요? 같은 성능의 가격이 500만 원 차이 난다면 당연히 싼 걸 사죠. 울산 노조가 우리는 30년 전통의 숙련공이 만든 차입니다 라고 호소해봤자 소용없어요. 소비자는 감성이 아니라 가격표를 봅니다. 현대차 입장에선 선택지가 없어요. 로봇 안 쓰면 원가에서 밀리고 원가에서 갈리면 가격에서 밀리고 가격에서 밀리면 시장을 잃습니다. 이건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노조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단결을 외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울산 공장 휴게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50대 박 씨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 공장에 들어왔어요. 30년째 같은 라인에서 일하고 있죠. 연봉은 8천만 원 넘습니다. 집도 샀고 애들 대학도 보냈어요. 그런데 요즘 밤마다 잠이 안 온대요. 로봇이 들어오면 자기 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문제는 박 씨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4050 세대 가장들이 느끼는 공포는 실제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감정도 있어요. 피로감이죠. 매년 봄마다 파업하고 여름마다 협상하고 가을에 타결하는 이 사이클이 30년째 반복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사회적 시선도 있습니다. 귀족 노조, 연봉 1억 받으면서 뭘 더 바라냐 이런 말들이 인터넷에 넘쳐나요. 가족 모임 가면 친척들 눈치도 보입니다. 너희는 좋겠다. 파업해도 월급 나오잖아.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사는 게 편하지만은 않아요.
노조 내부에선 이미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젊은 층은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정말 로봇을 막을 수 있을까? 역사를 한번 봐라. 과거 사례들을 꺼내는 겁니다. 19세기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 있잖아요. 방직 기계 부수면서 일자리 지키려고 했던 거. 결과는 실패했죠. 기계는 계속 들어왔고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은행 ATM 도입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창구 직원들이 반대했어요. 기계가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 그런데 지금은 ATM이 없는 은행을 상상할 수 있나요? 단순 업무는 기계가 하고 사람은 상담이나 자산 관리 같은 고부가 가치 업무로 이동했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울산 공장 노동자들이 빠진 함정이죠. 바로 고임금의 덫입니다. 박 씨가 연봉 8천만 원 받는다고 했죠? 30년 경력의 숙련공이니까 당연한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공장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가치가 증발한다는 거예요. 자동차 조립 기술은 현대차 공장 안에서만 통하는 특수 숙련이거든요. 다른 회사 가서 쓸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가서 저 현대차에서 30년 일했습니다 해봤자 초봉 3천만 원 제안 받습니다. 그것도 받으면 다행이고요. 50대 중반 나이에 신입으로 뽑아주는 곳이 얼마나 되겠어요? 결국 치킨집 차리거나 택시 운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 함정이에요. 이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노조라는 울타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회사는 이미 타임라인을 다 짜놨어요. 2026년 조지아 공장 시운전, 2028년 본격 양산, 2030년 울산 투입. 이건 계획이 아니라 확정된 스케줄입니다. 더 무서운 건 방법이에요. 회사는 정면 충돌을 피할 겁니다. 어떻게? 정년퇴직으로 비는 자리에 신규 채용을 안 하는 거예요. 매년 울산 공장에서 300명씩 퇴직합니다. 그 자리에 사람 대신 로봇을 채워 넣는 겁니다. 노조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퇴직자 자리에 사람을 채용하라. 이렇게 요구할 명분이 약해요. 회사는 경영 환경이 어렵다.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답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미 설계도까지 완성했어요. 로봇이 일하기 좋은 공장 레이아웃이요. 이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입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로봇 시대가 오는 걸 막을 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에 박고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 전사처럼 끝까지 싸우다가 함께 무너지는 사람, 그리고 진화를 선택하는 사람이죠. 로봇을 막을 수 없다면 로봇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세요. 로봇을 수리하고 프로그래밍하고 지휘하는 존재 말입니다. 노조의 구호나 회사의 약속에 기대지 마세요.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남은 2년이라는 골든타임 동안 자기만의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2028년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 건가요? 로봇에게 밀려난 사람이 될 건지, 로봇 위에 서는 사람이 될 건지, 그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